자, 그러면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일시적인 조정장으로 본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지금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 달리겠죠.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죠. 제가 다른 데 출연하는 영상 댓글에도 막 종종 저 사람이 금리랑 부동산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막 종종 달리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일단 금리 얘기가 사실 지금 가장 쟁점이에요.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예정인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인 거죠. 그래서 분명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연끌 투자라든가 조달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리냐면 그냥 완벽하게 양극화, 이제 양극화도 넘어도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봐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지 근데 대출 땡겨서 연끌해서 투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애매한 데들은 지금 더 흔들리는 거고 아이러니하게 그냥 예를 들어 서초강남 같은 경우 어찌 대출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돈이 꼬였든 뭐든 뭐 세금이 꼬이든 일시적 2주택 요건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금융으로 나올지 어쩔지 몰라도 대부분은 급하게 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난 애초에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왔었어. 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막 금리 때문에 라고 한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별로 결국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전 장에 그 하락장 때도 지방은 그때 올랐거든요. 그 지방은 금리가 안 높아서 사람들이 투자했나요? 지방에 있는 은행에서는 금리를 수도권 있는 사람이 차등 적용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금리보다도 결국 우리가 실질금리를 좀 따져봐야 돼요. 실질금리는 결국 뭐냐? 우리가 명목금리만 가지고 떠들잖아요. 명목금리가 지금 뭐 몇 퍼센트니 얘기하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이걸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면 80년도에는 예금금리만 20%가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그때 저축 잘한 사람들이 떼돈 벌었나요? 그때도 부동산 투자는 계속 이어져 왔죠. 충분히 많이 벌었고 그때. 왜냐? 그때 예금 20%라고 하면 우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 경제 성장률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예금보다 다른 자산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축해서 돈 버는 사람은 어느 때나 없었어요. 왜냐면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예금금리 그 줄 때는 나는 대출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대마진 지금 은행이 역대 사상 최대의 실적들을 벌리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건 거고. 네네. 이전 장 또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기준금리 가장 낮았을 때가 3.25%에서 가장 높았을 때는 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건 대출금리 8%였었던 거죠. 지금 보면 사채 같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금리 땡겨서라도 투자하는 사람들, 즉 수익 실현이 더 크다 생각하면 결국 가는 건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고요. 그리고 오히려 통계는 봐야죠. 경제학적인 거는 다 떠나서도 통계를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던 그런 통계가 나와요. 이게 적어도 이론은 모르겠다, 죽은 경제학 가지고 떠든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통계는 봐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뭐가 꺾였냐? 심리가 박살났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 보면 주택가격 전망 이제 CSI 있는데 이게 100보다 미만이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쫙 꺾이고 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부동산은 더 안 올라가 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못 받쳐주는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거는 이제 심리가 위축된 거고, 그 심리가 위축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금리일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상관관계는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황 왜 떨어지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결국 네. 심리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6월 1일 전후로 올라간다 라고 영상 찍은 적도 있어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박살나서 표본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급매물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심리가 전환돼야 되는데 6월 1일에 이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각종 공약들 나오고, 그럼 매도자들이 물건 걷어들이고 매수자들이 사고, 그러면 이제 좀 반등되지 않을까라고 본 거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너무 맹탕이었죠.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너무 그걸 길게 끌다가 지방선거 이렇게 짧게 유세한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공약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공약들도 없었었죠. 뭐 어영부영 지방선거도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심리
심리의 문제라고는 했지만 다른 지표들은 바뀐 게 없어요.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공급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 풍기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구가 감소해요라고 해도 지금 수도권 밀집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어중간한 데들은 인프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추세들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려고 하면 그냥 제2의 IMF나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진짜 경기가 박살날 정도로 돼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식이니 뭐 코인이니 살아남을 수 없죠.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죠. 다 달러로 옮겨야죠. 그런 식인 건데 나는 대안을 준비해 놓으면서 비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시스템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은 실물자산, 결국 부동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금매들 나올 때 잡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장이 저는 분기점은 내년 6월 1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3년도 5월 9일까지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팔아야 세금적으로 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 또 6월 1일이 이제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막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일시적 2주택 뭐 이런 것들은 통과되긴 했지만 과연 종부세 중과가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해요. 어영부영 하다가 그럼 다주택자 분들도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팔 거면 양도세 중과도 물리기 전에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금매물이 제일 피크를 찍는 거는 내년 초, 그것도 한 2월, 3월 정도가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심리도 안 좋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죠. 그러면 왜 2월, 3월이냐? 5월까지 잔금을 치려면 못해도 2달 전, 3달 전에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려는 사람들은 그때 거의 다 팔 수 있고요. 그때도 안 판 사람들은 이제 6월 1일 이후로는 매물이 그냥 싹 잠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 뭐 잠기면 뭐해, 안 사면 끝인데 라고 하겠지만 지금 또 무서운 거가 월세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 결국 전월세예요. 근데 전세는 조금 흔들리는 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월세로 갈까 해서 그런 건데 지금 월세가 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주거 안정성을 생각하면 이러다가 결국 집을 또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큰 틀에서 바뀐 게 없다. 결국은 심리만 지금 위축됐을 뿐인데 그 외에 공급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여건이라든지 결국 집을 찾는 수요들은 분명 존재하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없다라는 건 거죠.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을 250만 호 공급 공약에서 270만 호까지도 늘렸는데 이게 언제 될까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네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 위축이 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부룡님도 저희 투미TV 나와서 해주신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진짜 이게 지표상으로 보려면 미분양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분양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진짜 그러려면 이게 심리가 완전 더 꺾여서 미분양 폭증하고 할인 분양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그러기에는 어렵고요. 네. 왜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재결 재건축 조합들은 이 분양가로도 분양 못한다라고 맨날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쟁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심리 때문에 위축되는 시점들은 있었어요. 2017년도 8.2 대책 때도 있었었고 2018년도 9.13 대책 때도 있었었고 2019년도 12.16 대책 때도 그랬었고 항상 대책 직후로는 매수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스텝이 꼬인 거죠. 어떻게든 나는 이 시점 안에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급매물이 막 1, 2억 싸게 막 3억 싸게 내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요건들이 바뀐 게 없는데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일단 얼어붙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게 되는 지금 그거인 거지. 실질적으로 매물이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서 아예 많은 데들도 있다라고 네네. 하지만 서울에서도 괜찮은 입지들은 급매물 그 몇몇 개가 소화를 시키는 게 쟁점인 거지 전반적인 매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듣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잘 판단해 보시고서 누구 말이 조금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지 판단하시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원래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정장에서 요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기회인 것 같다. 이런 곳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지금 가장 유망해 보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안전한 데들은 착공까지 한 애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입지 대비 가격 대비했을 때 1번이 그때 이문희경 뉴타운 얘기해드렸었던 거고요. 네네. 그러고서 노량진도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근데 노량진이나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구역이 정말 많아요. 8구역까지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또 다르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지역들 뭐 6구역이라는 2구역이랑 8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먼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장 그래서 결국 다시 반등한다라고 보면 조합설리 인가한 지 얼마 안 된 데들 조합설리 인가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기도 벌써 이제 몇 년 차지만 노량진 예를 들어서 대장이 1구역, 3구역 이런 데들도 가격이 좀 조정됐어요. 그런 데들을 가는 것도 길게는 대장이니까 그렇게 가도 좋지만 이게 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완공까지 멀리 남아있는 애들은 더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주가 머지않은 애들 신축업화가 될 애들 관처 이후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조금 상급지에서 왜냐면 노량진에서 대장 구역은 그렇게 관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현 뉴타운도 저는 지금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부가현 뉴타운 2구역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부가현 뉴타운은 이제 뭐 1-1, 1-1, 1-3 여기는 쭉 입주를 했지만 지금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이 대장이거든요. 얘네들이 세대수가 정말 커요. 근데 여기서도 부가현 2구역이 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여기 부가현 3구역과 2구역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3억도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1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요.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나면 부가현 2구역이 지금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했죠. 예전에는 3구역이 너무 싸다. 2구역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3구역을 조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2구역이랑 3구역 가격 차이가 이렇게 덜 나면 2구역이 낫죠. 왜냐? 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그 안전한 포인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충족해 가는 거죠. 관리처분 총회를 지금 연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지금 분양 신청도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입주까지는 5년에서 6년이면 입주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건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부분 그래서 3구역은 조금 더 여기서 한 1, 2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구역에 1억 정도 더 쓰는 게 좋은데 그런데 결국 2구역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것도 나올 텐데 부가현 2구역이 진짜 비쌀 때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도 필요했었어요. 지금 쫙 빠져서 한 10억대로 들어가는 급매물이 나오더니 지금 9억대로 들어가는 급매물도 많지는 않지만 뭐 종종 출연합니다. 그러면 야 9억이면 괜찮은데 하면서 막 왜냐 바로 맞은편이 마포잖아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거기 마푸자 이가 요즘은 대장이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막 이런 식으로 마포 대장 신축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얼만데 2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부가현 되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들이 쭉 있어요. 뭐 제일 극단적으로는 상기 뉴타운도 제일 잘 나갈 때는 투자 금액만 5억이 넘게 필요하던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정이 되더니 막 4억 초반 그것도 진짜 뭐 싼 급매물 같은 경우는 3억 후반대 매물도 출연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전에 조합설리 인간한 재개발 투자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딱 어느 정도의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쭉쭉쭉쭉쭉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데 그리고 아까 상기 뉴타운 같은 게 1구역, 2구역 둘 다 사업시 인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뭔가라고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맞춰보면서 투자 지역들 지금 위기를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